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류주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열고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연금과 의료, 저출생 등 4+1 개혁 추진 상황과 국정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브리핑 뒤에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합니다. 6월 동해가스 매장 발표 이후 2달 만에 국민 앞에 다시 서는 건데 4+1 개혁안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4+1 개혁안에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 방안까지 담겼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 대해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 분야에서는 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구조 개혁을 이루겠다는 목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개혁의 당위성 등도 강조할 전망입니다.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영유아 교육, 보육 관리 체계 일원화와 늘봄 학교 확대, 저출생 문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브리핑 이후 바로 기자회견과 질의응답도 열립니다. 의대 증원 유예를 둘러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민감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여야가 간호사법과 구하라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양측의 협치의 모습을 보이는 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인데요. 하지만 다음 달 방송사법 등 쟁점 법안들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의 힘겨루기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아니, 오면서 벌써. 아 그래? 나 못 봤어. 민생법안 28건이 103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22대 국회가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 처음입니다.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LH가 경매로 산 피해 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게 한 전세 사기 특별법도 처리됐습니다. 의사 업무 일부를 맡는 진료 지원 PA 간호사의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은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 문턱을 넘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여야 협치의 성과인 간호법을 시작으로 국회가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분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 여러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첫 협치의 모습을 보였지만 방송사법 등 제2요구 법안들을 다음 달 재의결할 방침이어서 또 한 차례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돌연 연기했습니다. 추석 민생을 이유로 들었지만 최근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불거진 당정 엇박자가 또다시 갈등으로 번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당 지도부 만찬 일정을 연기한 건 취임 직후 이준석 전 대표 살해 이후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만찬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대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감정이 담긴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현안인데도
여당에서 자꾸 중재안이란 표현으로 섣불리 노출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 대통령실은 70분에 걸친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지적을 반박했고 한 대표의 유해안에 대해선 대안이 아니라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6년 정원도 이미 배정 공표했는데 잉크가 마르기 전에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 혼란을 줄 거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숫자를 제시해야 토론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료와 연금 등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하며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또다시 이견을 표출하면서 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만찬 취소 연락을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늦게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이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관련해서 이 여당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0일 대통령실 만찬 연기된 게 원내대표 라인에만 먼저 사전 통보됐다라는 보도가 나와서요. 그거 모르겠고 제가 따로 얘기 들은 건 없는데요. 당이 중재자로서 해야 한다는 거가 당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당도 함께 할 생각이다. 원래는 내일이었습니다. 이 내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회동이 추석 이후로 연기된 배경 이거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엇박자를 내면서 이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불쾌감이나 쾌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좀 한동훈 대표가 현재 의료개혁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 중에서 핵심 국정과제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입장을 좀 명확하게 표현했던 만큼 이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좀 이렇게 식사 후,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좀 수기 과정을 거치고 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여기에 민의에 더 충실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정부 입장 발표 그대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필요가 계속해서 필요를 느껴왔던 의료 분야인 만큼 좀 더 좀 우리 당에서도 수기 과정을 좀 진중하게 거치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기 과정이 필요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한 대표가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이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정부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도 했는데 이 원내 사령탑이 한 대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정당의 어떤 구조상 의대 증원 같은 아주 예민하고 큰 문제에 있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민주당이 보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를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상의를 하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처럼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한동훈 대표가 조금 실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 향해서 중재안을 냈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라라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지금 현재 방침에 동의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보기에 그리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입장인 것으로도 전해지는데 사실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대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 해법을 찾기보다는 다소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 불편하시게 밖으로 새어나온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 의료 문제, 예를 들어서 응급실의 부족 문제라든지 그리고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가 비단 현 정부에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의 부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그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들, 지역 의료에 대한 편차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왔던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의료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때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여기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못했거든요. 단 한 명도 증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번에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12번을 받았던 의료 전문가죠. 민주당에서 여기 선택한 의료 전문가 역시도요. 이 향후 20년 동안 매년 4~5천 명의 의대 증원을 늘려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중요한 사안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 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고령화되고 그리고 소득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될 텐데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번 의료 개혁 원칙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의사들께서 여러모로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현장으로 다시 빠르게 복귀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협상들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찌됐건 대통령실은 지금 한 대표가 제안한 의대 정원 유예에 대해서 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대표가 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놓으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재안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중요한 건데 절차도 중요한 건데 절차가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 저희가 한동훈 대표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100번 양보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유예안을 중재안을 받는다고 하면 전공의들은 바로 복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박단 위원장, 전공의 대표격인 박단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게 합의가 된 겁니까? 이 정도 합의가 됐을 때 대통령한테 이걸 사전으로 좀 던졌을 때 또 대통령이 받아줘야지 이것이 극적인 타결을 받고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그 결과를 인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 대통령실이 이 한동훈 대표의 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이것을 거부해버리면 우스운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 물밑에서 조금 더 조율을 좀 양쪽을 좀 제대로 한 다음에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전공의들도 과학적인 숫자를 본인들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이 정부 여당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좀 더 조율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런 의대 증원과 관련한 현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한 대표의 갈등설,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이렇게 원칙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플러스에 이제 의료 개혁이 들어갔는데 의료 개혁 아까도 말했지만은 본질적인 것을 언젠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이게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안정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게 어떠한 힘의 균형점 때문에요. 개혁을 포기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특수 집단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간호사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국회의원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자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매번 한 집단들에 의해서 지금 개혁의 방향들이 고삐를 늦추고 혹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 피해는 국민들께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 중재안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하셨던 것 같죠? 그리고 좀 유의하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배관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꺼낸 중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여권의 분열을 좀 부채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상당한 오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만약에 여권의 분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의대 증원의 갈등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면 저희는 총선 전에 이 사태에 대해서 개입을 했을 겁니다. 당시만 해도 여당과 대통령실이 의견이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실과 의료업계가 지금 갈등이 엄청 컸을 때 만약 저희가 의료업계 편을 들어가지고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는 듯한 투쟁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저희가 총선 전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총선이 끝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오히려 여당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빠진 거예요. 저희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도 의사였습니다. 근데 응급실을 못 가가지고 3일 후에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람이 모이고 이동이 잦아지면 또 응급실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피치 못하게 개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윤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라, 압박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좀 보시나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동조했던 것 치고 좋은 안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총선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료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치 보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나 소아과 오픈런 문제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에서만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의대 증원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작은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 의료개혁도 결국에는 멈춰서게 될 겁니다. 정말로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라볼 때 의료개혁이 국민들을 위한 걸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서 저렇게까지 호응을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왜 그럴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수기를 거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 방금 이제 들어본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이제 중재안을 긍정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친한계와 친윤계 어떤 이 갈등과 이 당내 어떤 복잡한 상황들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내에서도 지금 그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수기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친한과 비한이냐라는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요. 저는 이 의료개혁이라는 본질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이 본질에 집중해서 당 내에서 충분한 수기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과도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파를 떠나서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 민주당에서는요, 여야 대표회담 의제에 의정 갈등 문제를 포함하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추석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 대표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현재의 의료 대란을 평가하는 그 인식이 조금 안일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의 응급실 뺑뺑이 상태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에 있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저희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대책을 보면 뭐 개인 수가
수가를 150%에서 250%로 올린다. 그리고 의사들의 어떤 응급실 당직과 관련돼서 조금 수가를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의사들이 더 나올까요? 아니면 또 병원비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언발의 오줌누기와 같은 좀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 매우 불안하다. 그리고 복지부 차관께서 만약에 뭐 부족하면 전세기라도 띄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세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 회담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 후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이 지역 화폐 개정안의 당론 추진 등 민생을 강조하는 한편 이 SNS를 통해 친일파 척결 릴레이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민생과 이 대여 투쟁 모두 잡는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민생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고유가, 고물가, 뭐 고금리 이 3고였는데 지금은 이제 장바구니 물가, 네. 그다음에 외식 물가, 그다음에 고유가 이 3중고거든요.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매우 허리가 휠 것 같아서 힘들어 보이시니까 저희 민주당이 조금 도와드려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당연히 여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해서 다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지역 화폐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야 단체장들이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좀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당시에도 어떤 통계 개발원의 수치에 따르면 뭐 전체 1.5% 이상, 그리고 5분위에 계신 분들은 5% 이상의 네. 진위 개수가 개선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와 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좀 민생의 시름을 좀 덜어드리고 싶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도 지시를 했잖아요. 이 친일 논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특위까지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적재적소에 인재들이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하더라도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발언, 인사청문회를 보면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니 일제시대에 우리 국적이 없었다. 일본 국적이었다. 이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잘못된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역사 인식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께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여 공세 이렇게 높이는 이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친일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꺼내드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근간에는 종북주의 역사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친일 논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좀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승만 전 대통령의 평화선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반일을 넘어서 혐의를 했던 가장 반일주의자 대통령이었어요. 예를 들어 독도를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일본 노선들을 체포 구금하라고 했고 발포까지 하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진짜로 여기에 그 어부들 같은 경우가 약 4천여 명이 구금되기도 했고요. 그중에서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반일을 했던 대통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주의자 몰이까지 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독도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기 때문에 짧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1999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요. 여기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일 간에 어업협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2004년에 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을 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이 다케시마를 인정했다라고 해서 이거 대서특필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또 201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조용한 외교를 하자라고 했던 것도 민주당입니다. 친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독도를 팔아먹는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이런 행위들을 했는지 민주당에서 좀 자성을 하길 바라고 이 사실과 지금 사실이 아닌 것들을 왜곡하는 것들을 좀 멈추어라. 그리고 이 언제까지 반일몰이로 정치적 이득을 득할 셈이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정권마다 비슷한 말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소모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성필 부위원장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 두고
이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민주당이 그 과거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왜곡을 할 경우에 뭐 형사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법안들을 이번에 처음 발의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떤 위헌 소지 때문에 결국 입법화 과정에서 좀 제동이 걸렸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시대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적인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진정성이란 말이 가장 허무하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려는 자, 그리고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어쨌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뭐 이러한 분들이 공직에 들어가서 공무를 봤을 때 일본과 상대하는 어떤 공무 중에서 잘못된 인식에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정책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있었던 공직이라는 이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발언들에 대해서 네. 사실 민주당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에요. 네. 이전에는 김문수 그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김태호 안보실 차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인식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경찰이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여러 명의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을 점유해버린 겁니다. 근데 저희 집에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이 도둑놈들이 사다리를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경찰에도 신고해가지고 이 도둑놈들이 사다리를 타고 나갔습니다, 다시. 근데 나갈 때 사다리를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다리는 저를 위해서 놔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런 친일이라든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네. 아직도 제대로 된 인식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공직에서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봅니다. 네, 그럼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대표 관련 일부 판결이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권 비주류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치권에서 여러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가 확인됐거든요. 예. 10월의 판결 1심 판결입니다. 어쨌든 유죄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겁니다. 1심 판결 났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예. 정세균, 예. 김부겸, 아. 이 세 총리, 김동연?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그래서 아하. 이 삼총 삼김, 이 삼총 삼김의 연대와 아하. 선의의 경쟁과 연대를 통하면 이재명 일극 체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들어보신 것처럼요. 이 새로운 미래 전병헌 대표가 삼총 삼김이 연대하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당장은 힘들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는 분명히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3심 충분히 이 재판을 최종심까지 지연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당장 무언가를 흔들기에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너무나 견고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분명한 것은 삼총 삼김이면은 일극 체제를 견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은 견제해야 될 때다. 이 대안을 만들기 시작해야 될 때가 네. 좀 더 정확한 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난다면 당장 흔들리진 않더라도 이 균열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새로운 미래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 나올 것으로 좀 보시나요?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이전에 이미 예방을 하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폭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연기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뭐 삼총 삼김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총 삼김은 이해하겠습니다. 왜 이 삼총이 아니라 이총이냐? 이낙연 전 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 대선 주자로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 당정 관계만큼이나 이 야당 상황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밤새 막판 교섭을 계속했습니다. 이 당초 파업을 예고했던 62곳 병원 가운데 59곳은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어제 간호법 통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도일 기자,
협상 타결이 안 된 곳은 파업을 하는 겁니까? 네, 이곳 한림대의료원 한강성심병원은 오늘 새벽 마판 교섭 끝에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파업을 예고했던 52개 병원 중 62개 병원 중 59개 병원은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지만 막판 교섭에 실패한 병원은 오늘 파업에 돌입합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40여 곳에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의 조정을 진행했는데요. 밤사이 39곳에서 추가로 극적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노조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진료 정상화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세웠는데 진료 지원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조 불만이 상당 부분 수그러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막판 협상에 성공한 병원은 2, 3%대 임금 협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원 을지대병원과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해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교섭을 중단하고 오늘 파업할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파업에 돌입해도 응급실과 분만실 등 필수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거라며 강력 반발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한림대의료원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근로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공장 화재 사고 업체 아리셀의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2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 위반으로 업주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법원은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에서 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화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인 총괄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임하겠습니다. 박 씨 부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업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와 파견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납품 기일을 맞추려고 비숙련 노동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 투입해 불량 전지가 생산되는 등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 등 작업장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파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 새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네, 최근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이 사건의 공범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서울대 N번방 사건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이 5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형량이 선고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일단 징역 5년이 선고됐고요. 예. 그다음에 5년 동안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5년 동안 취업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40시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판결 선고가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어요. 네.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이거는 인정이 됐는데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전과가 없대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주범이 아니고 공범인 점. 그다음에 양형 기준을 보니까 양형 기준이 이런 경우에는 최대 6년 한 6개월 정도, 6년 반 정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 5년 정도로 일단 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이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이 공범이 아니라 주범인 40대 박모 씨에게는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정 선고의 최고 형량은 한 11년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양형 기준에 따르면 6년 반 정도. 네. 그런데 이번에 공범에 대한 판결은 이제 6년
5개월의 양형 기준에서 합의한 것하고 초범인 경우를 고려해서 이제 5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주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기준 양형 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교사범 또 상습범죄의 혐의까지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공범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범죄를 딥페이크 범죄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범죄 문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중고, 그러니까 10대들이 여기에 피해를 당한 게 70%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좀 강화되고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보완이 좀 돼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이제 기사 보고 알았는데 일단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고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건데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들까지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전을 갖다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뭐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에서도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특히 영국 제가 예를 보니까 영국은 만들기만 해도 처벌한다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법부터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법원 양형 기준부터 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형사 책임도 형사 책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뭐 이거 장난으로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내가 처벌받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민사상 책임도 강하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죄질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지난 국회에서는 2차례 무산됐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민법 1004조의 2항을 신설한 건데요.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상속인들,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로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시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이런 대우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다는 사실, 이분이 상속인이 됐다는 걸 확인한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그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선고를 할 거고 그런 경우에 지금 구하라 씨 같은 사례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구하라의 친모가 상속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렸는데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의 사건, 여기에도 소급 적용이 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 4월 25일, 지난 4월 25일에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지 않았습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다가 일정한 시점까지 법을 개정해라 아니면 또 뭘 제정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니까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4월 25일 이후에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도 내에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고 구하라 씨의 유족들이 법안 통과를 기다렸을 것 같은데 유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뭐 대표적으로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사실 20대 국회 때부터 계속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구호인 씨는 뭐 당연히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했고 고 구하라 씨 외에도 사실 거제 앞바다 어선 실종 사건 김종환 씨도 문제가 돼 있었고 또 이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30년, 50년 만에 친생 부모가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한 사례들이 있었고 이분들도 같이 이 소위 구하라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노력에 같이 감사의 입장을 표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 가족제도의 중요성 또 어떤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어떤 법제도의 실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감사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만큼 이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피해를 받는 분들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이런 내용의 현수막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현수막 걸었던 송혜일 씨 아버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저도 저 현수막 한 수백 번은 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 송혜희 양이 1981년생이래요. 그런데 99년 2월에 실종이 됐고 그때부터 딸을 찾기 위한 부모님들의 노력이 진짜 눈물겨운 노력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소득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어머니는 2006년도에 딸의 전단을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난 25년 동안 99년에 실종됐으니까 올해가 24년이니까 25년이 경과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전단이 무려 300만 장이 뿌려졌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현수막 계속 걸고 있었던 건데 그 아버지가 다른 일 못하고 이런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됐는데 기초수급자로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상당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아직까지도 현수막 전단과 제작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도 그 딸 현수막 붙이러 가다가 네. 그 사흘 전에 아이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예. 네, 정말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예. 소식인데 이 송혜의 실종 사건 수사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999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 어떤 CCTV나 이런 게 지금처럼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했어야 되는데 네. 경찰이 초동 수사에 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에서 내렸고 버스에서 내릴 때 술 냄새를 풍기는 어떤 용의자가 한 예. 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단순 가출로 이 사건을 처리하고 3일 만에 실종 수사로 이 전환해서 수사를 함으로써 이 용의자를 특정하고 목격자를 찾는데 실패를 했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했는데 이게 CCTV나 다른 물증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주변 탐문 수사를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2004년에 스스로 잠정적 결론을 내고 결국에 장기 미제 사건이 됐는데 지금 와서 이제 검찰은 장기 미제 사건이니까 뭐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초동 수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지 좀 의문은 듭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좀 거두는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폭조적 이야기인데요. 포천 지역 국도 등지에서요. 시속 230km가 넘는 속도로 폭주한 운전자들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덜미가 잡히게 된 건가요? 저는 이게 자동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동차가 아니고 오토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도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포천에도 굉장히 좋은 도로가 깔렸는데 그러니까 독일의 아우토반 빗대가지고 포천 아우토반이라고 한대요. 네. 그러니까 길이 너무 좋으니까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거기에 몰리고 있는데 뭐 시속 150, 160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가장 빠른 속도가 시속 237km까지 나왔대요. 네. 이거는 스포츠카로도 쉽지 않은 그런 속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덜미를 잡혔냐면 이거 자랑하고 싶으니까 유튜브에다가 이 동영상을 갖다 올렸고 경찰이 역추적해가지고 검거가 돼서 아마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입건된 피의자들이 이 경찰 조사에서 그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추억을 남기려고 네.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초과속 운전을 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2020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게 단순히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죠. 100km를 초과하는 운전을 3회 이상 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지금 그렇죠. 폭주 행각을 벌이는 것 같은데 형사처벌됐고 구속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석이 보름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물가 관리에 나섰습니다. 물가가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푸는 등 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추석 민생 대책 윤서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부담은 줄이고 이를 통해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우선 사과와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 톤 규모로 공급합니다. 여기에 700억 원을 투입해 농수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합니다. 유통업체 자체 할인분까지 하면 할인폭은 40에서 60%에 달할 전망입니다. 추석 상품품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대출과 보증으로 43조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대형 마트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부에서 배려해주고 하면은 조금 더 낫겠지 아무래도.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 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비수도권에서 숙박할 경우 최대 3만 원 할인되는 숙박 쿠폰도 50만 장 배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와 SRT 요금도 최대 40% 할인됩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인도 북부의 한 도시에서 야생 늑대들이 마을을 습격해 2달 동안 7명이 숨졌습니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와 여성이 표적이 됐는데 당국이 대대적인 포획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가 인근 들판에 야생 늑대 4마리가 무리지어 다닙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듯 쏜살같이 달리기도 합니다. 인도 북부 바흐라이치시에서 최근 잇따라 출몰한 야생 늑대가 주민을 공격했습니다. 2달간 이어진 야생 늑대 습격으로 적어도 주민 7명이 숨졌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늑대의 어린아이를 잃은 가족들은 오열합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여성 1명을 제외하고 모두 10살 미만의 어린이였습니다. 인근 여러 마을이 계속되는 늑대 공격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और हम लोग भी जो है झुंड में जो है निकलते हैं कहीं जो है अकेले ना निकला जाए रात्रि के समय में क्योंकि लगातार जो है ये ऐसे जो है भेड़िए के हमले जो है होते रहते हैं. 산림당국과 경찰은 드론으로 늑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물과 덫을 설치해 대대적인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बच्चों को अपने से अलग न रखें, खेत जाते समय सावधानी बरतें. 현재까지 3마리를 잡았지만 관련된 늑대 개체수가 총 몇 마리인지도 특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잠은 실내에서 자도록 권고하고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남 구례군 산동면 들판에 황화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있는 장면입니다. 올여름 연일 폭염과 싸우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8월 끝자락이 되자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담은 가을 풍경들 함께 만나보시죠. 시민들은 가을 풍경을 보고는 잠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가을의 꽃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히 만개했는데요. 부산의 대저 생태공원에는 서양의 억새로 불리는 팜파스가 우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영락없는 가을 풍경입니다. 네, 유난히 힘들었던 여름 때문인지 이번 가을 풍경 유독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현재 중부지방 중심으로 열대야가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아직 한낮에는 덥지만 기상청은 낮 더위도 서서히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점점 일교차가 커지는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꼭 챙기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지난 밤 사이 열대야가 멈춰선 곳들이 많았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45일째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며 열대야 연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동쪽 지역으로만 해제가 됐고요. 그 외 지역으로는 폭염특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대전 33도, 대구는 31도 예상됩니다. 한편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사는 우리나라 해안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대 60mm 이상, 동해안으로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